어느 날 나노 소재를 연구하는 주인공 집에 골조 형사 스창을 비롯해 경찰과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주인공은 그들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군인과 경찰, 과학 전문가들이 있었고 놀라운 것은 나토 연락 장교도 있고 CIA 요원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골조 형사 스창도 함께 있었죠. 그들이 회의 자료를 건네주는데 그건 자살한 과학자 명단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 알던 과학자 양동도 있었습니다. 자살 이유를 묻자 그녀가 남긴 유서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모두 하나의 결과를 향하고 있다. 물리학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살한 과학자들은 공교롭게도 과학의 경계라는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자살한 과학자 양동의 남자친구이자 괭원자 발견으로 유명해진 딩이 박사가 과학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딩이가 고개를 끄덕이곤 설명을 시작했다. 저는 과학의 경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학술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들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세기 후반부터 물리학 고전 이론의 간결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론 모델은 갈수록 복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하죠.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물리학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과학의 경계는 새로운 사고의 길을 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과학적 방법으로 과학의 한계성을 찾고 과학이 자연계를 인식함에 있어 깊이와 정확도상의 한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너머는 과학이 진입할 수 없다. 현대 물리학은 어렴풋하게나마 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주인공은 과학의 경계에 대해 친분이 있었던 선유페이 박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미 교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장군은 그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주인공은 동의하죠. 회의가 끝난 후 주인공은 딩이 박사를 찾아가고 박사는 보편적인 물리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최근 기초 이론 연구의 실험 증명 여건이 점점 좋아져 매우 비싼 당구대 3개가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는 북미에, 하나는 유럽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선생도 알다시피 중국 량상에. 선생이 있는 나노센터는 그 덕분에 돈을 제법 많이 벌었지요. 어쨌든 이들 고에너지 가속기는 실험 중에 입자 충돌 에너지를 10배는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충돌 에너지 준위에서 입자, 충돌 에너지, 실험 조건 등이 모두 같은 상황인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가속기에서는 물론 같은 가속기에서 시간대만 다르게 한 실험에서도 모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당황했지요. 같은 조건으로 초고에너지 충돌 실험을 계속 진행했지만 매번 다른 결과가 나왔고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웡메아오가 물었지만 딩이는 웡메아오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나노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미세 구조는 접해봤지만 선생에 비하면 일천합니다. 그러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물리 법칙이 시간과 공간상에서 균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은 선생도 추론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장군도 생각해냈으니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더군요. 웡메아오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에 밤하늘의 별이 모두 잠식되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우주에 보편적인 물리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리학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절대 물리 법칙이 없다는 것은 저격수 가설과 농장주 가설 두 가지로도 설명이 되는데 어떤 건지 읽어보죠. 저격수 가설은 저격수가 관역에 10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았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이 관역의 벽면에 2차원 지능이 생물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 중 과학자가 자신의 우주를 관찰한 결과 우주에는 10cm마다 구멍이 하나씩 있다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다. 그들은 저격수가 잠깐 흥에 겨워 아무렇게나 한 행위를 우주의 절대적인 규칙으로 믿은 것이다. 농장주 가설은 공포스러운 색채를 띈다. 한 농장에 칠면조 무리가 있다. 농장주는 매일 오전 11시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칠면조 중 과학자가 이 현상을 꾸준히 관찰한 결과 1년여 동안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에는 먹이가 있다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는 추수감사절 새벽에 칠면조들에게 이 법칙을 공표한다. 그러나 그날은 오전 11시가 되어도 먹이가 나타나지 않고 농장주가 들어와 그들을 모두 잡아 죽인다. 주인공은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데 어느 날 사진에 특이한 숫자가 찍힌 걸 봅니다. 그런데 사진마다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걸 발견하죠. 자신의 카메라를 아내한테 찍게 하고 다른 사람 카메라로 찍어도 보는데 한결같이 자신이 찍은 사진에만 숫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는 계속해서 균일하게 줄어들죠. 이상하다 싶어 주인공은 선유페이 박사를 찾아갑니다. 선유페이는 지하철 1호선 신청라인 근처의 고급 빌라 단지에 살고 있었다. 빌라 단지에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낚시를 할 수 있는 호수도 있었다. 저녁이 되니 전원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선유페이는 매우 부유해 보였다. 그러나 왕마오는 그녀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알 수 없었다. 예전 그녀의 연구 수준이나 현재 회사에서의 직위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빌라 자체는 사치스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과학의 경계 집회 장소였다. 집에는 회의실 분위기가 나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거실에서 왕마오는 선유페이의 남편 웨이청을 만났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성격이 유한 지식인 같았다. 왕마오는 그의 이름만 알고 있었다. 선유페이가 남편을 소개할 때 이름만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과학의 경계 토론에도 흥미가 없어 보였고 집에 빈번히 드나드는 학자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생각에 잠긴 채 누구를 만나든 건성으로 인사하고 위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한 번은 왕마오가 위층에서 반쯤 열려있는 방문을 무심코 쳐다봤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HP 소형 컴퓨터였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왕마오가 근무하는 나노 연구센터에도 그것과 똑같은 4년 전 출시된 검정 케이스에 RX 8620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대에 100만 위안이 넘는 설비를 집안에 놓은 것이 이상했다. 웨이청은 날마다 그 컴퓨터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주인공은 선유페이 박사한테 숫자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나노 연구를 중단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냥 멈춰보라고만 하죠. 그녀의 집을 나오다가 과학의 경계에서 유명한 생물학자 파난을 만납니다. 절망한 왕마오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켜 걸어 나왔다. 선유페이가 조용히 대문까지 따라 나와 그가 택시에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다른 차 한 대가 질주해 들어와 문 앞에 급정거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빌라에서 나오는 불빛을 통해 왕마오는 그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과학의 경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판한이었다. 생물학자인 그는 유전자 변형 식물을 장기적으로 섭취해 일어난 후대의 유전 기형을 예언하는 데 성공했고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일으킬 수 있는 생태 재난도 예언했다. 내용 없이 겁만 주는 학자들과는 달리 그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자세했으며 하나하나 정확하게 현실로 나타났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해서 그가 미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이제 주인공에게 나타난 숫자는 사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도 보이게 됩니다. 어디를 보든 시야에서 숫자 카운트다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원에도 가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선유페이 박사의 권유대로 나노 실험을 멈춥니다.
지금 바로 멈추자고. 실험 주임은 못 알아들었다는 듯이 왕마오를 쳐다봤지만 곧 흥분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 기회를 잃어버릴까봐 재빨리 전화기를 들어 설비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지쳐있던 프로젝트 팀의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흥분해서 프로세스에 따라 수백 개의 스위치를 끄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이 하나둘 꺼졌고 마지막으로 주 모니터 스크린에 정지 상태를 알리는 표시가 떴다. 그와 동시에 왕마오의 눈앞에 있던 카운트다운도 멈췄다. 숫자는 1174-1007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숫자는 몇 번 깜빡이더니 사라졌다. 유령 같은 카운트다운 숫자들이 없는 현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자 왕마오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깊은 물속 바닥에서 어렵게 수면 위로 나온 것 같았다. 왕마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옆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실험을 멈추자 카운트다운이 사라졌고 주인공은 실험을 멈추라고 조언한 선유페이한테 전화를 걸어 따지듯이 묻습니다. 수작 그만 부리시죠. 높은 차원에서 뭘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당신들은 모두 마술을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홀로그램을 띄울 수도 있고요. 지난번 전쟁에서 나터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강력한 레이저로 달 표면 전체에 홀로그램을 띄울 수도 있겠죠. 저격수와 농장주는 인류의 힘이 닿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에서 놀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카운트다운 숫자들을 태양 표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마친 왕마오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금기 단어 2개를 무심코 내뱉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금기시되는 그것은 말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왕마오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어서 말했다.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이 더 있다면 당신들의 그 파렴치한 마술사는 태양을 가지고도 마술을 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힘을 진정으로 납득시키려면 더 높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이 양둥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유페이 박사는 주인공에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며 이렇게 말하죠. 이틀 안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나노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가동할 건가요? 물론입니다. 사흘 뒤에 재가동할 겁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은 계속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까?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힘의 대변인은 냉정하게도 왕마오의 모든 출근을 막아버렸다. 사흘 뒤, 그러니까 14일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우주 전체가 당신을 위해 반짝일 것입니다. 주인공은 자살한 과학자 양동의 어머니이자 원로 지식인 예원재 박사를 찾아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을 묻고 거기로 가서 우주가 자신을 향해 깜빡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개를 드니 암홍색 미광을 띤 하늘이 보였다. 이렇게 그는 우주 배경 복사를 보았다. 저 붉은 빛은 100억여 년 전 것으로 빅뱅의 연장이고 창세기 때부터 남아있는 온기이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가시광선 주파수대가 보이지 않는 대역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별은 흑점으로 나타났으며 센티미터 파의 굴절이 모든 형태의 사소한 부분을 삼켜버렸다. 눈이 이 모든 것에 적응하자 붉은 빛을 띤 하늘이 미세하게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우주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동시에 반짝거렸다. 마치 바람 속에 홀로 켜져 있는 등불 같았다. 반짝이는 하늘 아래 서 있으니 갑자기 우주가 작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작아서 혼자만 그 속에 갇힌 것 같았다. 우주는 심장이나 자궁이었고 자욱하게 깔린 붉은 빛은 그 안을 채우는 반투명한 혈액이며 그의 혈액 속에 둥둥 떠있는 듯했다. 불규칙적으로 반짝이는 붉은 빛은 심장이나 자궁이 박동하는 것 같았다. 그는 거기에서 인류의 지혜로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
거대한 존재를 느꼈다. 이제 주인공은 공포에 떨게 되고 그에게 골초 형사 스창이 찾아옵니다. 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르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도전적이고 전면적인 계획이야. 과학 연구시설을 파괴하고 과학자를 죽이는 거지. 아니면 그들을 자살하게 하거나 미치게 만들거나.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당신들이 잘못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멍청해지니까. 그러면 적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당신들이지, 과학자들. 게다가 이상한 점은 자네들이 연구하는 것이 실용성이 떨어질수록 현실과 거리가 멀수록 그들은 더 두려워하지. 양둥처럼 말이야. 그들의 두려움은 당신이 우주가 당신에게 눈을 깜빡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커. 그래서 그렇게 악랄하게 손을 쓴 거야. 당신들을 죽이는 게 유행했다면 벌써 다 죽였을걸.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들의 생각을 교란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생각을 교란시키면 과학은 끝이거든. 형사는 그에게 그들이 기초과학을 두려워한다며 정신 차리고 연구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러곤 전화해서 빨리 강력반으로 오라고 하죠. 가보니 선입회의의 남편 웨이청이 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삼체 문제를 풀려고 했었죠. 삼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삼체 문제, 트리바디 프로블럼이란 세 물체 간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이 결과로 어떠한 궤도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관해서 다루는 문제이다. 이것의 연구가 훗날 카오스 이론의 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체 두 개의 중력 상호작용은 보통 만유인력과 같은 역제곱 법칙이기 때문에 언제나 해석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데 물체가 세 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에 의한 궤도 운동을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삼체 문제는 물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궤도의 차원이 이체 문제보다 한 차원 더 높고 적용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체 문제는 물리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골치 아픈 난제이다. 18세기 중반부터 라그랑주, 라프라스, 아이작 뉴턴 등 쟁쟁한 수학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1887년에 앙리 푸앙카레가 삼체 문제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냈다. 그 후로도 특수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선입회의의 남편 웨이청은 이러한 삼체 문제를 수학으로 풀고 있는 천재 수학자인데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와 계산을 위한 컴퓨터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죠. 그 여자가 바로 선입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어저께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와서 삼체 연구를 그만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아내인 선입회의가 자기 얼굴에 총을 겨누고 연구를 계속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는 그게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러 온 겁니다. 이제 왕마오와 수창 형사 그리고 웨이청은 그의 집으로 함께 가는데 집에 가보니 선입회의가 총에 맞아 죽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웨이청은 어제 오후 아내가 거실에서 유명한 환경보호주의자 파난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파난이 우리처럼 겉으론 같은 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사실 극단에선 적이지 라고 하자 선입회의가 말했죠. 그래요. 당신들은 쥐의 힘을 빌려 인간에 반대하지요. 그러자 파난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 우리는 쥐가 세상에 강림해서 진작에 벌을 받았어야 할 인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이 강림을 막고 있지. 그러니 우리는 공존할 수 없어. 당신들이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중단시켜주겠어. 라고 했습니다. 선입회의가 당신 같은 악마를 조직에 들여놓다니 총사령관님도 눈이 멀었지 하고 말했습니다. 파난이 다시 말하더군요.
총사령관을 거론하니 말인데 총사령관은 어느 파인가? 강림파? 아니면 구원파? 당신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 이 말에 선입회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말다툼하지 않아서 듣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선입회의 박사한테 소개받아 게임 3채를 즐겨하다가 그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그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선입회의 동지를 죽였소. 파난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조직이 오늘날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은 강림파 내부에 선입회의 같은 반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사람을 죽일 권리를 주었소? 그건 조직에 대한 내 책임감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감이 있다고? 당신은 원래 못된 사람이야. 말을 똑바로 하시오. 당신이 이끄는 환경분파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당신들의 책임은 환경 문제를 이용하거나 날조해서 사람들이 과학과 현대공업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소. 그런데 당신은 주의 기술과 예측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와 이익만 챙겼잖아. 내가 유명해지는 게 날 위해서입니까? 내 눈에 전 인류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내가 명예에 연연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이 모임은 알고 보니 지구 반군이었고 그들의 총사령관은 자살한 과학자 양동의 어머니 예원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골초형사 스창의 활약으로 중단되고 모두 체포되죠. 이제 예원제가 어떻게 지구 반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원제가 어린 시절 1967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물리학 교수였던 그녀의 아버지 예저타이는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고 해서 반동분자로 몰립니다. 홍위병 중 한 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구호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비판 대상을 향해 소리쳤다. 예저타이, 당신은 각종 역학에 정통하다. 당신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이 위대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똑똑히 봐두어라. 계속 고집부리면 죽음뿐이다. 지난번 대회에 이어 계속하겠다.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다음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해라. 제62에서 65차 기초과목 내용에 당신이 독단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추가했지. 예저타이가 대답했다.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의 고전 이론이다. 기초 과목에서 어떻게 그것을 강의하지 않겠는가. 옆에 있던 여자 홍위병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헛소리 하지 마. 아인슈타인은 반동학계 권위자다. 그는 기회주의자야. 미국 제국주의의 빌부터 원자폭탄을 만들었어. 혁명적인 과학을 이룩하려면 상대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자상계급 이론의 검은 깃발을 타도해야 한다. 이렇게 홍위병에 의해 반동분자로 물린 아버지를 옹호해 줘야 할 어머니는 오히려 시위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22년 11월 13일 오전, 당신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을 수행하고 난징로를 산책했어. 위 유런 상하이 대학교 총장과 차오구빙 대공보 경리 등이 함께했지. 길을 걷다가 아인슈타인이 돌 깨는 일을 하고 있던 소녀를 발견하고 그 옆에 가서 추운 날씨에도 다 떨어진 옷에 손이 온통 검게 변한 아이를 묵묵히 쳐다보다가 당신 아버지에게 저 아이는 하루에 얼마나 버느냐고 물었지. 당신 아버지는 아이에게 물어본 다음 5펀이라고 대답했어. 이것이 바로 아버님과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의 유일한 교류였지. 물리학도 상대성 이론도 없고 그저 냉혹한 현실만 있었지. 당신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에게 대답한 다음에도 말없이 그곳에 한참 서 있었다고 했어. 아이의 무감각한 노동을 보면서 들고 있던 담배가 다 타들어가도록 말이야. 그 일을 말하면서 당신 아버지는 중국에서는 아무리 자유로운 사상이라도 결국에는 모두 탁 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지. 현실의 인력이 너무 무거워 라고 탄식했어. 결국 예원제의 아버지 예저타이는 반동 학술 권위자로 몰려서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고 2년 후 예원제는 네이먼구 자치구에 있는 다싱알링이라는 곳에서 벌목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곳에 취재해온 기자를 통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몸을 얻어 읽고서 충격을 받죠. 38년 뒤 예원재는 마지막 순간에 침묵의 몸이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떠올렸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사악한 면이 그녀의 짧은 영혼에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상처를 남겼지만 이 책은 인간의 악에 대해 처음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었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지도 않고 그저 살충제 남용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었지만 작가의 시각이 예원재를 뒤흔들었다. 레이첼 카슨이 쓴 인간의 행위, 즉 살충제 사용은 예원재가 보기에 정당하고 정상적이며 적어도 중립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대자연의 시각에서 보면 이 행위는 문화 대혁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우리 세계에 끼치는 폐해는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보기에 정상이거나 심지어 정의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행위 중 사악한 것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그런 추론이 그녀를 두렵게 했고 공포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했다. 아마도 인간과 악의 관계는 대양과 그 위에 떠있는 빙산의 관계로 둘은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빙산이 눈에 잘 띄는 이유는 그저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것의 실체는 거대한 물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인간 스스로 도덕적 자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인간 이외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이 생각이 예원재의 일생을 결정했다. 예원재는 책을 빌려준 기자의 기사를 대필하다가 잡혀서 고충을 겪기도 하고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에 강제로 서명을 강요받지만 끝내 하지 않죠. 그러다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예전에 썼던 논문 덕분에 홍안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곳은 적국의 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 전파 공격을 하는 곳이었는데 외계 문명을 찾으려고 우주를 향해 전파를 보내는 극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예원재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계 문명 탐사는 매우 특수한 분야야. 연구자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사람 소리도 모두 끊긴 깊은 밤. 이어폰으로 우주에서 전해지는 생명이 없는 소리를 듣지.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 별들보다 더 영원한 것 같았어. 때로 그 소리는 다싱알링의 겨울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처럼 차가워. 그 고독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때로 야근을 마치고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마치 빛나는 사막처럼 느껴졌어. 나는 그 사막에 버려진 불쌍한 아이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 지구의 생명은 정말 우주의 우연 속의 우연이라고. 우주는 텅 빈 큰 궁전이고 인간은 그 궁전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작은 개미지. 이런 생각은 내 후반생에 모순된 감정을 심어주었어. 때로 생명은 정말 귀해서 태산보다 무겁게 느껴지지만 또 때로는 인간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미미하게 느껴져. 어쨌든 삶은 이런 이상한 감정 속에 하루하루 지나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었지. 예원재는 태양이 전파 증폭기라는 것을 알아내고 태양을 향해 정파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계인으로부터 답신을 받죠. 파형 모니터를 살펴본 예원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문가라고 해도 육안으로는 파형의 정보가 담겨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주 잡음의 파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원재는 지금 눈앞의 파형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느다란 선에 갑자기 영혼이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눈앞의 전파가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만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원재는 다른 컴퓨터 앞으로 가서 지금 만든 내용의 식별 정도를 확인했다. 식별 정도가 AAAA였다. 과거 홍안이 수신한 우주 전파는 식별 정도가 C를 넘은 적이 없었다. A에 도달하면 지능형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었다. 그리고 A가 연속 5개인 상황은 수신한 정보가 홍안이 사용한 언어로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예원재는
홍안 자체 해석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식별 정도 B 이상의 정보만 해석할 수 있는데 홍안 감청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소프트웨어를 시험 운행하면서 지능이 담긴 코드를 해석해 보았지만 번역에 며칠, 심지어 몇 달의 연산 시간이 걸렸고 나온 결과는 대부분 실패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리지널 문서를 넣자마자 즉시 모니터에 해석이 떴다. 예언자는 결과 파일을 열었다. 인류가 우주의 다른 세계에서 온 정보를 처음으로 읽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그것은 경고문이었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흥분과 의문 속에 예언자는 다음 단락을 읽었다. 이 세계가 당신들의 정보를 받았다. 나는 이 세계의 평화주의자다. 내가 먼저 당신들의 정보를 수신한 것은 행운이다.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당신들의 방향에는 1000만 개의 항성이 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송신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답을 하면 송신원 위치가 파악되어 당신들의 행성계는 침략당하고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하지만 예언자는 이런 답신을 보냅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언자는 멸종하는 새를 위해 나무를 심는 에번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는 나중에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 돈을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제2의 홍안기지 건설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지구 3체 반동이 됩니다. 헬기에서 내린 예언자는 익숙한 굉음을 들었다. 대형 안테나가 해풍을 맞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녀를 더 깊이 과거로 끌고 갔다. 안테나 아래 넓은 가판에 2000명쯤 되는 사람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에번스가 앞으로 걸어 나와 예언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알려준 주파수와 방위로 우리는 3체 세계의 정보를 수신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언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번스가 이어서 말했다. 위대한 3체 함대가 이미 출항했습니다. 목표는 태양계 450년 뒤에 도착합니다. 예언자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제 그녀를 놀라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에번스는 뒤에 빽빽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지금 보는 것은 지구 3체 조직의 첫 번째 회원들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3체 문명의 힘을 빌려 인류 문명을 개조하고 인류의 광기와 사악함을 억제해 지구를 다시 한번 조화롭고 죄악 없는 세상으로 번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에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구 3체 운동의 총사령관을 맡아주십시오. 지구 3체 전사들이 모두 당신의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예언자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번스가 주먹을 높이 들고 회원들에게 소리쳤다. 인류의 폭정을 제거합시다. 파도소리와 바람을 가르며 안테나가 내는 굉음에 맞추어 3체 전사들이 일제히 외쳤다. 세계는 3체의 것이다. 이날은 지구 3체 운동 탄생일로 공인되었다. 이제 지구사령부에서는 에번스의 제2의 홍안기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창의 제환으로 나노 소재로 제2의 홍안기지인 배를 자릅니다. 심파니로가 서서히 죽음의 금을 통과했다. 뱃머리가 강철 기둥 사이를 지날 때 왕마오는 머리칼이 쭈뼛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대한 선체가 두 개의 강철 기둥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선체가 반쯤 지났을 때 왕마오는 심지어 기둥 사이에 나노줄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러나 작은 조짐들의 그의 의심을 가라앉혔다. 그는
선체 상층 건축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길고 가는 안테나 하단이 절단되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뒤이어 두 번째 조짐이 나타났다. 그 장면은 왕마오의 정신을 거의 무너뜨렸다. 심판 1호의 넓은 갑판은 텅 비어 있었고 뒤쪽 갑판에 선원 하나가 수도꼭지의 호수를 연결해 개선줄을 싣고 있었다. 왕마오는 높은 곳에서 똑똑히 보았다. 선원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호수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와 동시에 수도꼭지와 연결된 호수도 두동강이 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선원이 똑바로 서서 몇 초간 있다가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몸은 갑판에 닿는 동시에 두동강이 났다. 그는 피가 흘러나오는 상반신과 반밖에 남지 않은 팔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의 팔도 두 부분으로 잘렸기 때문이다. 선미가 기둥을 다 통과했어도 심판 1호는 똑같은 속도로 전진해서 이상한 장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이어 뒤틀린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이어 어수선하고 거대한 소리가 났다. 마치 대형 모터 회전부에 스패너 하나를 던져 넣은 것 같은 소리였다. 아니, 여러 개를 던져 넣은 듯 했다. 엔진 회전부가 절단되어 나는 소리였다. 귀를 찌르는 파열음이 울리고 심판 1호의 선미 한쪽에 구멍이 생겼다. 거대한 금속 구조체가 부딪혀 생긴 구멍이었다. 구멍을 뚫고 날아온 구조체가 물속에 빠지면서 높은 물줄기를 일으켰다. 구조체가 휙 하고 날아갈 때 왕마오는 그것이 엔진의 크랭크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구멍으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오른쪽 언덕으로 직선 운항하던 심판 1호가 선미를 이끌며 방향을 바꾸어 물 위로 올라와 왼쪽 언덕에 부딪혔다. 왕마오는 언덕에 부딪힌 대형 선박의 뱃머리가 급격히 변형되고 물을 가르듯 언덕을 덮치면서 흑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동시에 심판 1호는 50cm 두께의 40여 개 얇은 판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 윗부분의 판이 가장 빨리 부딪히고 아랫부분은 한층 한층 엇갈리게 퍼져 마치 앞을 향해 펼쳐진 포커 카드 같았다. 40여 개의 커다란 얇은 판이 미끄러지면서 마찰을 일으켜 날카로운 굉음이 쏟아졌다. 수많은 거대한 손가락이 손톱을 세워 유리를 긁는 것 같았다. 참을 수 없는 소리가 가라앉자 심판 1호는 언덕 위에서 얇은 판으로 변해 있었다. 앞의 것이 더 멀리 나간 모양이 마치 넘어지는 서빙 직원의 손에서 미끄러져 앞으로 쓰러진 쟁반더미 같았다. 얇은 판은 천같이 부드러워 보였지만 금세 복잡한 형태로 변해 그것이 원래 선박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지구를 향해 이미 함대를 보낸 삼체 문명은 또 다른 위기를 깨닫게 됩니다. 원수가 이어서 말했다. 현실은 이렇다. 450강년 이후 삼체 함대가 지구가 속한 행성계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문명의 기술 수준은 급속히 발전해 우리를 초월할 것이다. 삼체 함대는 오랜 항해를 하는 동안 항성 사이에 있는 먼지지대를 2개나 넘으면서 겨우 절반가량만 태양계에 도착할 것이다. 나머지는 소실되겠지. 그때가 되면 삼체 함대는 지구 문명이 가하는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원정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떠난 것이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지구의 과학 발전을 막기 위해 지자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지자 프로젝트는 간단히 말해 양성자를 슈퍼 스마트 컴퓨터로 개조하는 것인데요. 너무 과학적인 내용이라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어쨌든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된 양성자 2개를 지구로 쏘게 됩니다. 이 지자 1호, 2호가 주인공한테 숫자를 나타나게 한 거죠. 그들은 이를 통해 지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벌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창웨이스가 이 말을 하고 3초 뒤 삼체 세계는 지구 반군 외의 인류와 첫 번째 교류를 했다. 이후 그들은 지구 삼체 반군이 강림파와의 통신을 중단했다. 모든 참석자가 살아있는 동안 삼체 세계는 어떤 정보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때 작전센터에 있는 모든 이의 눈에 왕마오에게 카운트다운이 보였던 것처럼 정보가 떴다. 정보는 2초남짓 짧게 반짝거리고는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았다. 그것은 겨우 6자였다. 너희는 벌레다.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외계인이 지구인을 향해 벌레라고 지칭하자 주인공 왕마오도 딩이도 좌절해서 술을 퍼마십니다. 하지만 골초 형사 스창이 그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이 책 3채를 통해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버티고 책방과 함께 원작 읽기. 오늘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류치신 작가의 3채를 중국에서 제작한 드라마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원작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